어제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데이터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하나는 정부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경매가가 감정가보다도 비싸게 팔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고요. 이게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래요. 그런데 완전 반대편에서는 이 건설 경기가 앞으로 어떨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잖아요. 인천에서 건물 지을 때 쓰는 바닷물에 퍼오는 양이 작년에 3분의 1로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한쪽은 과열이고 다른 한쪽은 급격한 냉각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가 같은 날 나온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정부 규제가 정말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돈의 흐름을 엉뚱한 곳으로 밀어내서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데이터들 속에서 진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압력 때문에 물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과 같아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시장의 분열입니다. 분열이요? 아,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딱 쪼개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약시장이에요. 15일 대책 이후에 서초나 분당에서 첫 분양을 했는데 대출, 즉 LTV가 40%로 묶이니까요. 분양가 17억짜리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현금이 13억 원이나 필요해진 거예요. 잠깐만요. 13억이요? 현금으로요? 와, 그건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들어오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반포의 그 레미안 트리니원 같은 곳은 주변보다 37억이나 싸게 나오니까 현금 부자들이 수만 명씩 몰릴 거란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철저하게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열린 거죠. 그럼 현금이 그 정도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매매는 꽉 막혔겠다?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이 바로 경매 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경매 시장이 그렇게 뜨거워진 거군요.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2.3%라는 게 감정가보다 평균 2.3%더 비싸게 사간다는 뜻이잖아요. 심지어 광진구는 135.4%까지 갔다고요. 아니 근데 저렇게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서 수익이 남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수익 계산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유일하게 실거주 의무를 피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즉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구멍이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도 경매로 사면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요. 아하, 유일하게 남은 탈출구로 돈이 다 몰려드는 거군요. 길이 막히니까 좁은 골목으로 수요가 터져 나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풍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경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이제는 공매 시장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아파트 공매는 100건 중에 한두 건 팔릴까 말까 했는데 최근 3주간은 14건 넘게 팔렸어요. 낙찰률이 거의 9배나 뛴 거죠. 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쪼개진 거네요. 현금 부자들은 청약이라는 VIP 통로로, 갭 투자자들은 경매랑 공매라는 뒷문으로 각자 갈 길을 찾아서 흩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 두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혹은 부동산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된 그 막대한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의 행방을 따라가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데이터 조각을 한번 맞춰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바로 비투와 초고가 월세 현상입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랑 월세 수천만 원 내는 거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데이터를 보시죠. 최근 한 달 사이에 5대 시중은행에서 언제든 뺄 수 있는 예금,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 29조 원이나 사라졌어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신용대출은 단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빼고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어딘가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이죠. 이 돈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가 4,200선을 뚫고 올라갈 때와 정확히 겹칩니다.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 즉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6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부동산에서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비투 열풍을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이 닫히니까 주식시장 문을 두드린 거군요. 그럼 또 다른 돈의 흐름은요?
초고가 월세는 뭔가요? 또 다른 자금의 흐름은 아예 다른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최근에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보증금 5억에 월세 3,700만 원, 한남동 나인원 한남은 보증금 60억에 월세 1,000만 원에 계약됐다는 소스가 있었죠. 월세가 3,700만 원이요? 제 연봉보다 많네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왜 저런 집에 사는 거죠? 소위 영리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잡하게 자금 출처를 증빙하고 비싼 보유세를 내면서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거주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월 수천만 원은 자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좋은 차 리스하듯이 안락한 삶을 위한 생활비나 구독료에 가까운 개념이 된 거죠. 잠시만요. 그럼 부동산으로 못 간 돈이 한쪽에서는 빚까지 내서 주식으로 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월세 수천만 원을 태우는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옆 동네로 이사 간 것.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동네로만 골라서 간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유동성을 없앤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쪽은 고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다른 한쪽은 초고가 임대시장이라는 극단적인 경로로 돈을 밀어냈을 뿐입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더 뾰족하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진단적 기대 보고서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사람들이 어차피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웬만한 규제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었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정책이 아니라 바로 그 기대 심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남았네요. 다들 이렇게 돈의 흐름, 즉 수요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이번엔 시선을 돌려서 공급 쪽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수요라는 불길을 잡는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정작 집을 지을 기반, 즉 미래의 공급이 흔들리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어떤 소리들인가요? 첫 번째 신호는 건설 현장의 가장 밑단에서부터 왔습니다. 아까 언급된 인천 옹진군의 바다골재 채취량 데이터인데요. 작년에 420만 세제곱미터를 퍼 올렸는데 올해는 153만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골재라면 그 레미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래나 자갈 말씀이시죠? 이게 줄었다는 게 그렇게 심각한 신호인가요? 아주 심각하죠. 골재는 사람으로 치면 뼈를 만드는 칼심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콘크리트를 못 만들고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원자재 생산부터 멈춰선 겁니다. 허가받은 업체 13곳 중에 9곳이 올해는 아예 모래를 안 푸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와,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동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재료 생산부터 멈춰서고 있다는 거군요. 또 다른 신호도 있습니까? 두 번째 신호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15-15 대책으로 서울이 전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받던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모건스탠리나 KKR 같은 글로벌 투자사들이 한국 임대주택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안정적으로 월세주택을 공급하던 큰 축 하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큰 손들마저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 신호는 뭔가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빌라 시장마저 얼어붙었어요. 10월 하반기 서울 빌라 매매 건수가 상반기보다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용하던 정책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게 결정타였죠. 정리해보면 정부가 아파트 수요라는 눈앞에 불을 끄는 데 집중하는 동안 정작 미래주택 공급이라는 엔진은 건설 경기 위축, 기관 투자자 이탈, 서민주거 시장 마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식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책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단기적인 수요 억제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공급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면 2-3년 뒤에 훨씬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들을 연결해 보니 현재 시장은 안정된 게 아니라 압축과 왜곡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수요를 경매나 청약 같은 특정 시장과 현금 부자라는 특정 계층으로 압축하고 갈고지른 돈은 주식 비투나 초고가 월세 시장으로 왜곡된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 뒤에서는 미래의 공급 기반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압축된 에너지는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시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지표를 봐야 합니다. 바로 5대 은행의 주간 신용대출 증가맥입니다. 신용대출 증가맥이요? 왜 하필 그 숫자죠? 그 숫자가 바로 규제라는 댐을 넘어 흘러드는 유동성의 양과 속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는 등 돈 빌리는 비용이 계속 비싸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신용대출이 계속 폭증한다면 그건 시장 참여자들의 자산은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일 정도로 강한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 규제의 풍선 효과로 언제든 다른 자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등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소스 중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해외 동포를 유치한다는 뉴스랑 서울 서초구에 노인주택 4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서울의 주택난과 지방의 소멸 위기라는 이 두 문제를 한번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정부와 지자체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최고의 의료, 문화시설을 갖춘 여기민자 특화 신도시를 지방 거점에 만든다면 이게 수도권 집중을 풀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